예전에 어떤 프로젝트 개발의 책임자로 모 회사에 근무할 때 일이다.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만 1년 반 정도가 걸렸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관련 정부 부처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적격이 되면 프로젝트는 시중에 유통이 되고, 부적격이 되면 프로젝트는 폐기 처분이 되며 책임자는 퇴사 종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 연구실은 강남의 뱅뱅 사거리에 있는 모 빌딩에 있었고, 회사 측에서 회의실 겸 숙박시설로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내어주었다. 총무팀과 함께 배정받은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처음에 보여준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내가 더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게 왜 후회가 들었냐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파트 호수가 너무 저층이라 주변 빌딩이 가려져서 한낮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다. 창문을 열어도 사방이 빌딩으로 막혀 있어서 공기순환이 전혀 안 되었고, 방 4개 중 하나는 창문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낮에만 그곳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까지 업무를 보던 나는 집으로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 아파트로 갔다. 소음이 신경 쓰였던 나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가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하던 대로 해. 벽장 쪽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새벽 4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은 주변이 늘 시끄러웠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대화를 하나보다 하고 말았다. 그러다 문득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에 창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소리가 이렇게 가깝게 들릴 리가 없었다. 난 완전히 깜깜한 방에서 내가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쟤는 뭐야? 그 가느다란 목소린 뭐지? 내가 꿈을 꾼 건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회의를 하러 아파트에 왔는데 실내화가 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낮이나 밤이나 아파트에 들어오면 실내화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고, 책임자였던 나는 출입자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 예민한 편인 나는 나갈 때 실내화를 정돈해 두거나 주변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중간에 분명 출입한 사람이 없는데도 실내화나 싱크대 수납장에 일렬로 세워둔 컵 같은 게 묘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며칠 후, 야근을 하다가 아파트로 들어온 나는 창문이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후 바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 둔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막대기형 휴대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터치 화면이 아니었다. 문자가 온 건가 하고 손을 뻗어 휴대폰을 확인한 나는 이게 대체 뭔가 하고 한참 동안을 생각했다. 누구세요? 문자의 내용을 가만히 보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받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발신용으로 저절로 입력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누구세요라는 글자 옆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헉하는 신음소리가 나왔다.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 발신창에 저절로 쓰여진 말, 누구세요? 순간 머리칼이 쭈뼛하고 곤두서며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난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업무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미스테리했다. 휴대폰 상용 어구에 누구세요라는 말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지금과 같은 터치 화면이 아니라서 상용구를 불러오려면 단축 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버튼을 몇 개 누른다고 해서 우연히 그런 문자가 저절로 쓰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손도 대지 않은 휴대폰이 왜 갑자기 저절로 켜진 걸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고 이 일을 알게 된 다른 동료는 그곳에서 종종 기도를 했다. 나는 쟤를 올려주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지만 그걸 끝내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전략적인 장점으로 내세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과 그 휴대폰 문자,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포천 길명리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 부대는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을이 드문드문 있었다. 정확히 무슨 훈련이었는진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소대는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 200m 정도 되는 야산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밤새도록 훈련을 했었는데 일병이었던 나는 M60 기관총 탄약수였다. 시간은 자정 무렵. 어이, 마을 내려가서 라면 좀 사온나? 김치도 좀 얻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훈련을 나가면 이런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 훈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다. 밤을 꼴딱 새야 하는 훈련이었지만 특별히 대항군이 쳐들어오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훈련을 즐기고 있었다. 난 고참의 지시대로 반합을 하나 들고 산을 내려갔다. 군필자라면 잘 알겠지만 한밤중의 달빛은 무척 밝게 느껴진다. 달빛으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난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난 늘 하던 대로 가볍게 산을 내려갔다. 주변엔 오래된 무덤들이 있었고 산 아래에 막 닿는 지점엔 동네 상여집도 보였다. 하지만 군대라는 환경 속에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난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내려갔고 마을의 초입에 있는 작은 다리를 건넜다. 그러자 20여 가구의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곳곳에는 백열전구로 된 방범등이 있었다. 가게가 어디에 있으려나. 그 당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했다. 가게를 해서는 생계가 이어지지 않았고 농사도 지어야 했으니까 집안의 물건을 들여다놓고 파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 가게라는 간판이나 표식도 없었다. 하지만 야심한 시간에 물건을 사겠다고 해도 주민들은 절대 짜증내는 법이 없었다. 난 가게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깜깜한 밤, 고요한 마을에 달린 백열등등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을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난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남자를 불렀다. 저기 아저씨, 여기 가게가 어딥니까? 그러자 남자는 내게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했고 난 촐랑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다행이다. 가게 찾느라 헤맬 줄 알았는데. 보자, 라면이랑 김치랑
남자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멀찍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난 신이 나서 반합을 앞뒤로 흔들며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고 나는 쟁걸음으로 종종거리며 쫓아갔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남자는 나를 돌아보더니 빨리 오라는 듯 연신 손짓을 했다. 난 속도를 내서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얼마나 갔을까? 문득 이상한 느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의 백열전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내가 점점 마을을 벗어나고 있던 것이다. 뒤를 돌아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남자를 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자는 마을의 끝부분에 있는 낮은 산을 오르는 중이었던 것이었다. 뭐고? 설마 가게가 산에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산 너머에 사는 긴가? 아, 뭐지? 찝찝하게. 근데 마을은 여기뿐일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날 향해 돌아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비춰진 그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 이상은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반합을 든 손에 힘을 주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뒤따라가지 않자 남자는 날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따라오라며 손짓을 했다. 하지만 난 조금씩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왠지 그 남자를 따라가면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때 달빛에 비춘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분명히 웃는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가 갑자기 날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다. 난 비명을 지르며 왔던 길을 되돌아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난 산을 한다름에 뛰어올라 진지로 돌아갔다. 온몸이 땀이 흠뻑 젖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헐떡거리는 날 보며 모두들 놀랐고 몇몇 고참들은 라면은 어디 있냐며 나를 타박했다. 하지만 내가 자처지종을 설명하자 모두들 말이 없어졌다. 우린 각자 진지로 들어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숨소리조차 내질 못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내가 군복무를 했던 8사단은 훈련이 많기로 유명한 부대였다. 철마다 갖가지 명칭의 훈련이 있었고 걷고 또 걷는 행군에 정말 이골이 났었다. 걷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겠지만 군필자들은 잘 알 것이다. 그 끔찍한 행군이라는 것을 말이다. 초여름의 어느 날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행군 중이었던 우리 중대는 야심한 밤에 어느 강에 이르르게 되었다. 수심이나 폭이 강이라고 하기엔 작은 규모였지만 전날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수심이 깊어지며 물살이 센 상태였다. 강을 도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세찬 물살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린 잠시 망설였다.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뭔가를 상의했고 이내 도하 명령이 떨어졌다. 물을 무서워하는 나로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앞에 있던 병사들이 총기를 머리 위로 올린 채 강을 건너는데 물이 가슴방까지 차올랐다. 몇몇은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잃고 흔들렸지만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발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던 나는 마지막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발을 헛디디거나 물살에 넘어지게 되면 그냥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물살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대체 누가 어떻게 구한다는 것인가? 다들 건넜나 보다. 어이 김상병, 우리도 가자.
마지막으로 남은 소대장은 내 등을 툭 치며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제 나만 남았다. 난 물속에 발을 담그고 M60을 어깨 위에 올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기 시작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발을 들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야 하는데 강바닥에 깔린 커다란 자갈들 때문에 그것조차 힘이 들었다.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자 물이 가슴 위까지 차올랐다. 난 너무 무섭고 떨려서 강의 중앙에서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더 이상 발을 떼면 물살이 휩쓸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앞서가던 소대장은 이미 도하를 완료했고 모두 군화를 벗어서 물을 쏟아낸 후에 차례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어이 김상병, 빨리 건너와. 뭐해? 그런 소대장의 외침에 눈을 질끈 감고 조심스레 발을 떼는 순간 커다란 자갈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게 된 나는 비틀거리며 팔을 마구 휘저었다. 그런데 그때 팔에 무언가가 걸린다. 난 본능적으로 그걸 잡았고 덕분에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다. 내가 그것을 잡고 나의 몸무게를 모두 지탱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흔들림 없이 날 잡아주었다. 내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것은 내 뒤를 따라오며 날 계속 지탱해 주었다. 그렇게 난 정신없이 강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 뒤에 남은 한 명이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었다. 간신히 강가로 나온 나는 군화를 벗어서 물을 쏟아냈다. 그런데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내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날 지탱해준 그것은 뭐란 말인가? 덕분에 도하 훈련은 무사히 마쳤지만 아직도 난 알 수가 없다. 그 존재는 대체 뭐였을까?